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 케이스 리서치 웨비나 첫 번째 시리즈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형준이고요.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어, 제가 진행을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비나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좀 플랫폼을 바꿔서 내가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인의 어떤 실제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했고요. 작년에는 총 3개의 웨비나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베타 아나리시스에 대한 내용을 정혜도 교수님 해주셨었고, 마이크론 바이옴에 대한 내용을 이동석 교수님, 그리고 RCT 관련돼서는 김범수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도움 받으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연구 주제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설문을 좀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주를 이루었고, 그 이후에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뭐 꼭 AI 관련된 연구가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연구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이제 엔도를 트랜슬레이션 리서치에 대한 내용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올해는 이 3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DB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가지고 이제 실전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해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 2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초청 연자분 최범식 교수님 고대 안산병원에 계시고 워낙에 잘 아시니까 뭐 소개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고대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박사 하시고 현재 지금 임상과장으로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지정 토론자로서 우리 정규환 교수님께서 나와주셨고요.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 지금 계시고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박사 하시고 현재 최근에 서울대 병원 그 보라매 병원의 임상조교수로 계십니다. 이 2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DB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하는 연구들의 내용과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의 허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태범식 교수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비뇨기학과 태범식입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저같이, 그냥,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연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좀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심평원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하는 저의 경험을 좀 또 경험을 다시 공유드리고자 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서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거를 다 알려드리기보다는 어떠한 개념, 어떠한 연구,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는 과정과 연구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빅데이터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모이는 게 빅데이터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런 빅데이터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로 이제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엔 이제 기존의 기법으로 분석에는 좀 한계가 좀 존재를 한계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AI, 머신러닝, 딥러닝 등 용어 등이 등장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 관련 보험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행정 데이터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거를 일반 그 연구자들에게 오픈을 하였고 2010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한 10편 남짓했었던 논문이 최근에 2020년대 이후에는 연간 200편 이상의 논문들이 좀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와 그다음에 히라 데이터, 히라는 이제 심평원 데이터고요. NHIS에서는 이제 이쪽은 건강보험 데이터인데 아무래도 좀 건강보험 쪽으로 데이터 쪽으로 좀 많은 더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러한 의료보험 빅데이터 자체는 이제 연구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청구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정적인 목적으로 구축된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원체적으로 예전부터 쌓여있던 그 행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들에게 이제 개방을 한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봤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깎아내느냐가 이제 그 주요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스터디라고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라지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영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아무래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메디컬 헬스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는 이제 우리 NHIS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비슷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대만이나 한국 그리고 캐나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논문을 썼을 때 레벨 오브 에비던스는 어느 정도 놓을 것이냐가 항상 좀 주요 관건이긴 한데 저는 항상 좀 얘기를 드립니다. 이 라지 코호트 스터디를 잘 깎아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컨트롤 그룹을 설정을 할 수 있고 10년 이상의 롱텀 팔로업을 설정할 수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라지 파퓰레이션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 정도의 파워를 지닐 수 있지만 논문 자체를 잘 쓰면 RCT와 이 사이에 어딘가에 레벨 오브 에비던스를 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제, 어떤 술기를 가지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 미래를 보는 연구라고 한다면 이 파퓰레이션 베이스드 스터디는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의 일종의 하나로서 현재까지의 치료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사스, R 같은 통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얼서십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대한 원석을 어떻게 잘 깎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016년도에 그 국민 건강보험 그 강남센터에 가서 처음으로 그 교육을 받았을 때 먼저 제시받았었던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 설계도입니다. 당시 그 내부민의과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인데 그 당시 여기서 제시했던 거는 어떤 시점을 바탕으로 어떤 환자들을 그 구현하는 이제 인덱스 피리어드를 가지고 워시아웃 피리어드를 설정을 해서 이 환자들을 걸러낸 다음에 순수한 RCT의 인원처럼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나름 만들어내고 컨트롤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스터디 피리어드를 팔로업을 가져가면 레트로스펙티브 코드 스터디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가장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사실은 이제 제일 현실적인 관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이 진단 코드 내지는 행위 코드에 연구자가 생각한 변수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이제 비급여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NHIS나 그 히라 데이터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팁 앤 트릭스를 먼저 드리자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구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혹은 심평원 빅데이터라고 쳐보시면 이건 사실 옛날 좀 화면인데요. 요즘 이것보다 살짝 좀 변하긴 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질병 행위별 위료 통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민 관심 위료 행위 통계 내지는 질병 세분류, 진료 검사, 수술 등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하는 것을 통계를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성 방광염이라는 거를 간질성 방광염 IC를 검색을 해보았을 때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것으로 진료된 환자들이 12,000명에서 16,000명 정도 대강 늘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외래 내원수가 이렇게 되고 환자 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런 질병들이 이 정도 N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건 트라이할 만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어떤 연구를 시행할 때 가장 먼저 N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먼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스터디 디자인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청구 코드로 질병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분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뭐 당연히 선정 특례가 있기 때문에 바이옵시를 했고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진단되면 환자들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 코드가 명확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BPH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정말 BPH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전에 트러스를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BPH 스터디를 했는지를 그 조작적으로 약간 좀 그 조건을 걸어버리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연구 중에서 뇌졸중 환자분들에 대한 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병, 부상병 기준으로 I60부터 69까지 설정을 해서 입원 환자 청구자들에게 국한을 한 다음에 CT, MRI 코드가 인덱스 시점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번 30일 내에
뇌졸중 관련 약물 치료가 들어간다는 환자들을 인덱스라고 딱 설정을 해버리면 거의 그 한 90% 이상 가깝게 새롭게 발견된 뇌졸중 환자들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구 자료 구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 진료과 원내 처방전 그리고 수진자 상병 내역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진자 상병 내역은 일반 이제 질병 코드와 질병 상세 분류 코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요. 원내 진료 내역은 일회 투여량이라든지 총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성 어널라이시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구 또한 사실은 이제 안과 논문입니다. 2017년도에 제가 중국 과정을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건강보험에서 중국 과정 그 교육을 받았을 때 제시됐던 논문입니다. 레날 베인 오클루전이 있었을 때 그 스트로크의 디벨롭먼트가 발생될까에 대한 리스크를 어널라이시스 했던 연구고요. 이때는 100만 코호르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티나 베인 오클루전이라는 것은 눈에 레티나 쪽에 베인이 이제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오클루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아서 진단을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클루전을 진단받은 사람과 같은 기간 내에 코호르트 기간에 대조군을 설정을 해가지고 콕스 어널리시스에서 시행을 해서 아웃컴 자체를 스트로크로 설정을 하고요. 메인 팩터는 레나벤 오클루전으로 한 다음에 코파운딩 팩터로 코모비더티와 섹슈얼, 소셜, 이코노미티 스테이투스, 지오그래피 로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콕스 어널리시스를 시행을 하거나 크로스탭 연구들을 시행을 해서 관련돼 가지고 1대5 매칭을 한 다음에 관련된 레나벤 오클루전 자체가 이스케미 스트로크가 발전했었다라고 SCI 논문을 실은 거는 그쪽에서는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제가 두 번째로 시행했던 코호트 스터디입니다. 2018년도에 캔서 리서치 앤 트리트먼트에 시행을 했던 논문이고요. 아웃컴은 디멘시아, 스터디 퍼플레이션은 프로스테이트 캔서 페이션트, 메인 팩터는 안드로겐 ADT 환자분이었습니다. 코파운딩 패턴은 10년 간격으로 40세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었고요. RTX와 오퍼레이션을 코파운딩 패턴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캔서 스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조작적 정의를 케모시에했던 환자들은 제외했고 수술하고 RT했었던 로컬리 어드밴스드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들만 설정하는 걸로 좀 조심을 해가지고 캔서 리서치 앤 트리트먼트 2018년도 7월 달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ADT 및 디멘시아 관련된 논문을 처음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것을 이용할까에 관련된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이 많은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서 건보 데이터 중에서는 건보 샘플형 코호트, 100만 샘플형 코호트, 그리고 맞춤형 코호트, 심평을서 얘기하는 심평형 빅데이터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보 빅데이터를 한다면 건보 같은 경우는 100만 샘플 코호트 스터디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맞춤형 데이터는 관련된 우리가 이제 신체 검진이라든지 건강 검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대 추적 단위는 현재 2024년까지 추적하기 때문에 총 22년간 추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랩 자료는 샘플 코호트는 사실 일부만 좀 제공하고 있고 건보 맞춤형 데이터는 그래도 최근에는 좀 많이 제공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인원수 자체는 샘플 코호트는 100만 명, 건보 맞춤형은 전 국민 대상으로 코호트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망 자료는 건보 데이터는 제공을 합니다. 원격 분석은 샘플 코호트가 가능하지만 건보 맞춤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는 현재 명동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한 달 기준으로 샘플 코호트는 17만 원 플러스고요. 맞춤형 데이터는 200기가 기준으로 35만 원입니다. 심평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웹베이스드로 가상 계좌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에서 가능을 합니다. 인원수 자체는 전 국민이 설정을 가능하겠지만 원격 분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좀 있고요. 가격은 한 달 기준으로 35만 플러스입니다. 아까 이 세 가지 빅데이터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샘플 코호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만 샘플 코호트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에서는 배상락 교수님이 처음으로 2018년도에 관련된 스톤 논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 100만 샘플 코호트 자체가 5,500만 명을 100만 명으로 압축시킨 프로스펙티브한 코호트입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50명이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50명 중에 한 명은 이 샘플 코호트에 현재 아마 들어가 계실 겁니다. 2002년도 자격 기준으로 샘플링을 하였고요. 그 사망으로 인한 자격 상실 감소는 신생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비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샘플 코호트 DB는 자체적으로 가격이 싸고요. 사망 자료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건강검진 자료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통계적 파워가 상대적으로 5,500만 명을 100만 명으로 압축시켰던 거기 때문에 좀 통계적 파워가 좀 있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국민 기반된 그 역학적 대표성을 지닌 2%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에피데미올로지는 전국민 에피데미올로지에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00만 샘플 코호트 자체가 연구하시다 보면 샘플 수가 적다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정보가 로스가 많기 때문에 대표성 만족은 되지는 않고요.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큰 질환에만 좀 분석이 적합합니다. BPH라든지 유리나리 스톤 디지즈 같은 경우 내지는 프로스테이트 캔서 정도가 사실은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로 좀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관련을 가지고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질환을 보기 위해서는 좀 부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보험 문제 같은 경우, 비보험 관련된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커버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희귀질환이라든지 정신질환, 민간 산병,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스큐라 튜머라든지 디프레션이라든지 아무튼 사이콜로지 디소더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자체가 이제 특히 샘플 코호트 자체의 어큐러시를 이전에 베리데이션 경우가 있었는데 말리그넌트 튜머 환자 같은 경우는 77.6%, 인저리는 81.2% 정도의 그 정확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스마라든지 아스라이티스라든지 아무튼 관련돼 가지고 상당 그 상증 경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41.2%, 59.6%로 상병명의 어큐러시 자체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런 코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병 입고로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변수를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최근에 의료 변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질병 자체가 언제부터는 갑자기 상병이 그 산재로 들어가든지, 내지는 어떠한 그 산정 특례에 들어가든지, 약제가 갑자기 보험이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이나 정신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는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유병률 조사가 상대적으로 좀 정확하긴 하지만 저 또한 저는 빅데이터 자체에서 유병률 조사 연구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 예시는 사실 예전에 제가 fellow 했었을 때 정창욱 교수님과 같이 했었던 연구이고요. 11년 동안 11년 동안 커커미터 인시던스 에스티메이트 라이트 11년 동안에 이제 대강 스톤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분석을 한 이후에 이걸 토대로 바탕으로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갔을 때 몇 퍼센트의 그 요로결석과 관리 확률이 있었을까를 한번 그 당시 계산했던 논문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일생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1.2%의 요로결석을 한번 태어났을 때 얻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주장하는 논문을 한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보 맞춤형 데이터입니다. 건보 맞춤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샘플 코호트 100만 명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을 커버하고 비교적 상세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사망 자료하고 검진 데이터까지 연계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요양 데이터하고 요양 데이터 및 영유아 신생아 검진 그리고 임신 산정 데이터까지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해야 되고 계정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분석 자리를 얻는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센터 명동에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할 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비보험이 커버가 안 되고 노말고 대조군 설정이 좀 어려운 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데이터베이터 이용의 가장 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맞춤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 까다롭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분을 못다 주세요. 그러면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만 줍니다. 관련된 진단 코드나 이런 것들을 주지 이 사람이 어떠한 약제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약제를 투여받는 데 대해서는 요새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약제 정보를 모두 보고 싶다고 한다면 모든 약제를 싹 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좀 꽤 번거로운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구자들이 하기엔 통계적으로는 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전문가들인 연구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보통 연구 시작까지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양적 코혼트 연구라든지 희귀질환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캔서 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약제, 영리기관과 협동하는 연구들은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23년도에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인데 프로스테이트 캔서 환자분 중에서 수술했던 환자와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쭉 팔로우업을 했었을 때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환자를 2023년도, 2022년도까지 팔로우업 했었을 때 어떤 환자들이 좀 더 디프레션에 잘 걸릴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한 바가 있었었는데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쭉 팔로우업 했었을 때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대 있어서 이후에 디프레션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논문을 맞춤형 데이터 22만 명을 맨 처음에 21만 명을 추출해가지고 컨트롤 그룹을 다 설정을 해서 결국은 환자분들 이렇게 RTS 그룹 1400, 오픈 LRP 그룹 1400, 로보틱 그룹 1400으로 나눠가지고 그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히라 데이터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통상 심평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구 연령을 커버하고 특정 질환 등 자세한 데이터가 있지만, 사망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자료가 없다라는 거는 좀 약간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BMI라든지 흡연력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빅데이터로는 후형적 코혼트라든지 희귀질환 연구는 가능은 하지만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BMI, 소셜 에코노미 스테이투스, 스모킹 같은 팩터를 영향받는 연구들은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절차 자체는 먼저 IRB 먼저 승인을 해서 그 히라 데이터 그쪽에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쪽에서 먼저 추출 여부를 가능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기가 이내에 환자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총 20만 명의 환자분들을 대략 한 맥시멈 뽑아봤자 26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해서 추출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제공 및 심의 결정하고 비용 납부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연구 시작까지는 최대 18개월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셀렉션을 했었을 때 내가 어떤 연구를 시행했을 때 가격이라든지 원격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내가 반드시 뭐 흡연 음주력이라든지 BMI 같은 게 좀 필요하다 그러면 건보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런 것까지 필요 없을 것 같다 하면 심평원 빅데이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현재는 건강보험 그 빅데이터 운영실을 정릉센터에서 현재 구현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현재 서울대학교 본원에, 연세대학교는 신촌 쪽에 제가 그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세 학교에서만 현재는 이제 원내 그 센터에서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다른 학교는 협약에 따라서 아마 보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연구자들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IRB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용할 때 어떤 것들을 먼저 ATC 같은 이제 코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건보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약제들을 다 먼저 서칭을 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200기가씩 26만 명 15년 추적 데이터 기준으로는 한 200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한 대략 무료고 그 이후로는 1기가당 10,000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연구 중에서 한 300만 명 가지고 했던 연구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했었을 때 대략 한 600만 원 정도의 제가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후형적 코드 설계는 다가 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여기서 교수님들께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약제 코드와 상병 코드, 행위 검사 코드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약제 코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약제 코드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보시면 매달 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표를 매달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게시를 하고 있고 이러한 파일을 자체는 이러한 코드로 엑셀 파일로 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ATC 코드나 이런 주성분 코드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서칭을 해 놓으신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TC 코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주성분 코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루프라이드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성분 코드 이 하나에 회사가 여러 가지 제네릭이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ATC 코드가 살짝 다르고요. 같은 회사의, 다른 회사라 할지라도 성분과 용량이 같다고 한다면 같은 ATC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병 코드는 어떻게 보겠냐? 상병 코드는 현재 ICD-11까지 현재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ICD-9과 10도 서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KCD-7 7까지가 2016년도 1월까지 청구가 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KCD-9까지가 좀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질병 분석 대상 질병 자체가 ICD-11과 10과 9이 연동되어 있는지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연구 자료를 기간수 고려해서 질병 코드 파악을 필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글에 ICD-10 버전만 쳐보셔도 이렇게 코드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리노트 네오플라즘의 에스파고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코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또 확인해 보시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내가 수술 코드를 내가 어떻게 아냐? 수술 코드를 진짜 그 병원에서 다 일일이 다 아시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히라 빅데이터 개방 포털에 진료 검사 및 수술 이력 통계에 보면 여기서 진료 헤드 코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프로스테이트만 전립선만 딱 쳐도 전립선 관련된 생검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술에 관련된 그 진료 행위 코드를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미리 좀 서칭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저는 연구 목록들을 항상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이런 바탕으로 했었을 때 환자들이 수술과 방사선을 했었을 때 호르몬 치료했을 때 안 했을 때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세레브로 베스큘라 디지즈가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시도를 그려보고요. 이런 세레브럴 베스큘러 디지즈와 관련돼 가지고 이 연구를 한번 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캔서 메디슨이었나? 그쪽에 한번 또 발표한 바가 있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시도를 그려가지고 한번 그 분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코모비디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했을 때는 가장 보기 쉬운 거는 찰스 코모비디티 인덱스거든요. 이 찰스 코모비디티 인덱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 큐언이라는 연구자가 모두 다 밸리데이션을 좀 해놨기 때문에 뭐 MI부터 CHF, PVD, DM, 뭐 류마티스 디지즈, 하이퍼텐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매칭 스코어를 해가지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후로 좀 더 업데이트가 됐는데 저는 사실은 이 이후로 이제 비뇨기과 논문만은 대략 한 13개 정도의 히라 빅데이터 논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NHIS하고 히라 빅데이터 논문을 썼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KMS에서 썼던 2018년도 초반의 논문은 이거 바탕으로 이제 100만 코호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또 기사가 난 적이 있었었고요. 이거는 이제 알파 블로커가 그 하르날 탐술로신이 이제 디멘시아를 일으킨다라는 그 미국의 파마콜로지스트 논문이 2017년도에 한번 큰 방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한번 그 좀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었는데 그 연구 설계를 봤을 때 제가 좀 허점이 많이 보인 게 보여가지고 제가 당시에 히라 빅데이터, 신평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논문을 다시 분석을 했었고요. 이거 그때 저널 오브 유로로지에 그때 실는 바가 있었었고 이거로 한번 또 매스컴에 한번 또 실린 바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좀 히라에서 초반에 최근에는 히라에서 안 하고 있는데 히라에서 이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사이테이션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히라 빅데이터 분석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많이 소개도 되기도 했었고 아마케에서도 로시 아마스가 선정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사이테이션이 많이 돼 가지고 또 상을 받은 적도 있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안산병원에 저는 이제 요새는 비뇨기과 논문만 쓰진 않고 요새는 다른 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영제 사용 자체가 MRI를 시행을 했었을 때 파킨슨 질병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좀 원래대로 했던 거 다른 거가 좀 결과가 좀 저희가 의도했던 거와 약간 다르게 나와가지고 그래도 싫었던 논문이었는데 조영제 사용과 파킨슨 병의 발병 위험 증가를 한번 밝혀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이슈가 나가지고 한번 이 관련된 조영제 기업의 주가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한번 있었었고요. 네, 그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박형준 교수라고 그 정형외과 교수가 저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코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TKRA 수술을 한 이후로 이러한 액티비티를 증가하면서 얼만큼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가 좀 덜 생기는지에 관련돼서 이 연구도 같이 도와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파퓰레이션 베이스 스터디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롱텀 아웃컴 등 RCT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사실 저희 병원에서도 CDM 같은 이제 그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관련돼서 정밀의료 빅데이터 분석이 좀 더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태범식 교수님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 실제 이렇게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본인 이런 그 업적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뭐 제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한데, 제가 그 질문을 뭐 미리 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김영석 교수님 질문 뭐 하신 게 있으신가요? 다음 음, 그 지정 토론하기 전에? 음. 어, 뭐, 일단 태블릿 교수님 준비하신 강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태블릿 교수님 빅데이터 강의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예, 그, 그 여러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결과물을 도출을 하셨는데, 어,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뭐 이태원 교수님은 여러 논문을 지금 많이 쓰신 상황에서 지금은 수월하게 잘 연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초기에 이제 빅데이터 연구를 하면서 그게 허들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뭐가 있으시는지 예, 좀 알고 싶고요. 지금도 뭐, 좀 빅데이터 연구를 하면서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으신지, 예, 여쭤보고. 아, 예. 아,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그 연구를 하면서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은 사실은 이제 연구원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그 연구원 확보가 제가 초창기 했었을 때는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었고, 그 당시는 제가 이제 정창욱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던 연구원분들하고 이제 같이 했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이런 관련돼서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통계학 그 관련돼 가지고 음, 학생들도 요새는 학생들도 이제 많이 달려듭니다. 통계 학생들도 이제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연구원을 좀 구하려고 한다면 최근에는 좀 많이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좀 허들이 좀 낮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자들이 어 보험 코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상이들이 이제 보통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블레드 캔서만 하더라도 블레드 캔서가 있었을 때 이제 뭐 TURBT가 심플 뭐 내지는 컴플렉스, 하이 컴플렉스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이게 나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또 산정을 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험이 중간중간 바뀌면서 갑자기 변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그러다 보면 어떤 질병이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확 느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 이게 항상 내가 보려는 했던 질병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게 먼저 그 틀을 깨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 틀을 깬다는 걸 먼저 중요하시고 대부분의 연구자 분께서는 대부분은 그 이제 대학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탠다드한 치료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필드에서는 굉장히 컨퓨즈한 진료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게 왜 들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연구가 완전히 산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그 내가 코호트 스터디를 땄을 때 정확한 크라이테리아를 딱 따가지고 여기에 있는 환자들은 쳐낸다. 이건 내가 했었던 애시당초의 인클루전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좀 제하실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허들은 사실은 금전입니다. 금전적 문제인데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그게 해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마 저도 예전에 이제 비뇨의학회 학회로부터 이제 빅데이터 연구 사업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쓴 논문이 있었는데 그때가 500만 원 받았었거든요. 500만 원이면 진짜 논문 하나 쓰고 다 끝나지도 못할 정도의 돈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자체 하려고 했었을 때 보통 의료원이나 이제 이런 데서 했었을 때 대략 한 연구원 인건비는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비용을 한 200만 원 정도에서 2, 300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그럼 내가 돈이 600이나 들었는데 잘 정말 좋은 게 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연구가 또 산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초반에는 되게 좀 당착이 있었던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엎어진 연구도 좀 많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음 또 강의를 해주실 우리 정교환 교수님께서 이 하는 과정에서의 허들과 이거에 대한 일종의 해결 방안 또 좀 제시를 해주실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듣고선 한번 다시 또 토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교환 교수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병원 김mil과 정도현인데, 아까 그 김mil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상당 부분을 일단 제가 어느 정도 다루긴 했는데요. 엄청 디테일하진 않지만, 항목들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추가적으로 오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DB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에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설명 제가 드릴 게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 DB라는 게 이게 저는 그 심평원이나 그 다른 데 거는 하려다가 계속 엎어져가지고 맞춤형 코र्스만 위주로 진행을 계속 했었고,
이제 어쨌든 표본 연구 DB가 있고 맞춤형 DB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입맛대로 환자를 추출해가지고 연구를 하려면 맞춤형 DB로 하는 게 방법을 아는 사람만 옆에 하나 붙어 있으면 어렵지 않아서 둘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맞춤형 DB 연구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항상 이 데이터를 월, 과정은 쉽게 생각하시다시피 결국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그 주제에 따른 추출 변수를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을 하는 뭐 심플한 플로우인데 반드시 유의하셔야 처음부터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추출을 했는데 뭔가 1차 그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돌려보고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값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최종 추출 확정을 하고 분석으로 넘어가야지 여기서 계속 추출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추출비도 설정하고 다시 추출을 하면 또 1, 2주가 걸리긴 하는데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마음에 드는 데이터셋을 추출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분석실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사실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이 거의 이 연구는 70% 이상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최대한 이제 생길 수 있는 구멍들을 어떻게든 메워나가는 과정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맞춤형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하려면 이런 형태의 엑셀 파일을 이제 쭉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이제 스타팅 연구할 때 가지고 온, 그거 뭐냐, 이제 입력했던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연도의 환자를 뭐 상병 코드는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와 프로스테이트 캔서 아닌 환자에서 뭘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이 상병 코드 이제 C61 뭐 그게 이제 전립선암 진단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었고 애초에 이 스터디의 계획 자체가 그냥 스타틴을 먹는 사람이랑 스타틴을 먹지 않는 사람이랑 두 군을 아예 몇십만 명을 뽑아놓고 두 군에서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발병률이 뭐 차이가 있는지 그냥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어쨌든 그나마 이게 장기 추적을 했을 때 아웃컴을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을 이렇게 짰기 때문에 상병 코드가 없었고요. 그 뭐 주상병, 부상병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 봐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스타틴을 다 추출해야 돼서 일일이 아까 이제 표본식 교수님께서 보여줬던 그건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약이 다 있는 건데, 거기에서 모든 스타틴 복합들을 다 일일이 제가 보면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일단 추출이 끝나고 나면 분석은 금방 하는 거라서 말씀드렸듯이 한 70%는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사실 이미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엑셀 파일이 쭉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할 것 같은 것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 한두 번은, 이거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고, 뭐가 필요하지 않은 거고,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비슷한 것들만 추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신 분한테 그냥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표시된 거랑 표시 안 된 게 왜 차이가 어떤 건 표시됐고 어떤 건 표시가 안 됐는지를 보시면 대부분은 표시가 안 된 거는 앞으로도 계속 쓸 일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 아래도 쭉 있는데 상당 부분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슷한 툴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아까 정일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센터에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 붙어 있는 곳들은 뭐 서울대 분석센터 아니면 서울대 병원 분석센터 이런 곳에서 아무래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점이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데이터 분석 비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거 지난달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한 건데 데이터 추출 비용이 200GB까지는 무료입니다. 추출 비용이 무료고 그 뒤로는 만 원당 1기가가 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데이터를 추출했다가 600만 원 낸 적이 있습니다. 네. 뭐 많이 뽑으면 그땐 좋을 줄 알고 초기에 연구비 뭐 있어가지고 했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최대한 이제 200만 원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정 안 되겠으면 이제 뭐 자르고 뭐 앞뒤를 자르고 예를 들면 이제 결국 데이터가 늘어나는 건 환자 N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추적 연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데이터 항목이 늘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데이터가 막 1000기가 막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러면은 내 데이터를 점점 자르기 시작합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추적을 15년을 해놨는데 아, 15년 너무 긴 것 같다. 아, 한 10년까지만 해보죠. 그래서 10년으로 해서 데이터 얼마 줄어드는지 좀 잘라보고 또 거기서 더 줄여야 된다. 그러면은 뭐 필요 없는 항목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연구는 도저히 건강검진 데이터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건강검진 데이터를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용량이 줄어들어서 수출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 비용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학술 연구라는 항목 하에 원래는 월 70만 원인데 50% 할인해서 월 35만 원에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분석 센터가 이렇게 학교에 붙어 있는 곳들은 이 분석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감면이 되는 이제 그게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추출 기간에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분석은 이미 그 수출 전에 저희가 다 어떤 분석을 하겠다까지 계획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2달도 안 걸리거든요. 분석 자체는 2달도 안 걸리기 때문에 분석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는 한 번도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분석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뭐 2달에서 3달 정도 분석 기간을 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간이 끝나면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는데 저장하는 거는 뭐 1년 저장하는데 뭐한 10만 원? 이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해놓고 이제 나중에 뭐 리비전이 오면은 그래서 분석을 다시 해야 되면 다시 그 저장해놓은 데이터를 분석실에서 열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뭐 리비전 할 때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분석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놓고 이제 무작정 놔뒀다가 저장 기간 넘어가면 저대로 삭제가 돼버리고 그 뒤에는 이제 사실상 리비전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다시 재분석을 해서 리비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했던 연구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근데 처음에 했던 게 이거, 그 정창욱 교수님 저도 연구했던 이제 CKD, 서지컬 CKD랑 메디컬 CKD를 이제 건보 연구로 분석하는 거였고, 결국 이제 이 서지컬, 그러니까 저희가 넥펙토미를 하고 생긴 CKD랑, 그 다음에 그냥 수술 없이 메디컬하게 생긴 CKD에 ESRD랑, 그 다음에 사망의 그 경과가 다른지를 보는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조작적 정의로 서지컬 스케일이고는 라디칼이나 파샬 수술 코드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걸 2007년에서 2009년에 시행하고 나서 이제 CKD 발생은 그 건강검진, 이제 병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건보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건보 추적으로 이 환자가 CKD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크레아티닌이 나오고 크레아티닌에 따른 이제 GFR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크레아티닌이랑 GFR 가지고 이제 CKD 여부를 이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메디컬 CKD는 이제 검진에서 마찬가지로 크레아티닌 수치랑 GFR을 가지고 그 CKD 그레이드를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한 다음에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한 군이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게 수술이 되기 때문에 메디컬 스케이디를 5배를 수술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5배를 매칭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줬고 이제 매칭을 하면서 뭐 매칭했기 문제 없다 이런 건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 이제 ESRD, 뭐 CVD, 그다음에 사망 이런 거에 분석을 했던 연구입니다. 뭐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서지컬 CKD 분에서 ESRD 진행,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발생, 사망 이런 것들이 어, 확률적으로는 다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ESRD랑 심혈관 질환 발생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렇게 결과를 제시했었습니다. 아니 뭐 전립선하고 그냥 사람들이 흥미가 관심이 항상 있는 거고 연구가 힘들기 때문에 연구 디자인 자체가 아주 허점이 많지만 어쨌든 정말 단순하게 진단명만으로 그냥 연관이 있는지를 보인 연구고 이것도 거의 완전 초창기 연구에서 그냥 오피스 프로스타이티스, 크로닉 프로스타이티스 이런 식으로 환자 추출해가지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제 결국 진단을 받는 것까지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한 연구고, 이 연구를 할 때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워낙 그 로컬에서 프로스타이티스를 진단받는 환자가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데이터를 그냥 다 분양받아가지고 분석하느라고 데이터 그 분양비가 많이 들었던 연구였습니다. 이게 엠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뽑혀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디자인 쪽으로 꼼꼼하게 세우지 않으면 분석비가 아니라 데이터 추출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즈와 포스캔서 이것도 이제 전어로브 유롤로지에 이거와 연관된 연구가 실렸어서 이거 이제 동일한 디자인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분석을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즈를 진단받고 이제 단순히 진단만 받은 걸로는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산정특례 코드는 또 그 건강보험에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정특례 코드를 사용해서 인플라메토리 바울 디지즈 진가 확진된 환자를 이용했고 그거의 컨트롤군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봤었고요. 이제 조작적 정의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그 연구는 이제 이런 식의 그 건보 연구가 아니라 진짜로 어, 그 병원에서 시행했던 리트로스펙티브 연구였어서 클리니컬 시그니피컨트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따로 그러니까 단순히 프로스테이트 캔서 진단받은 환자도 분석하고 그 클리니컬리 시그니피컨트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진단받은 환자들도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어, 거- 그 뭐냐,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폴스 캔서에서 사실 보고 싶은 데이터는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PSA도 없고, 왜냐하면 값을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검사들만 그 값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PSA가 건강검진에 안 들어있다 보니까 PSA를 알 수가 없고, 트러스도 뭐 알 수 없고, MRI 당연히 판독지 없고, 뭐 패솔로지 없고 뭐 이러니까 사실 클리니컬리 시그니컨트 프로스 캔서를 저희가 이제껏 연구하던 대로 추출하는 건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출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뭐 짜내다가 결국은 그냥 어쨌든 데피니티브 트리트먼트를 RT든 이것을 시행한 환자들을 저희가 그냥 저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넣은 거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팔리에이티브로 하는 환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저희가 뭐, RP랑 RT를 팔리에이티브 RP 코드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허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테이션에다 최대한 자세히 기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어쨌든 건강보험공단 연구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프를 계속 그리고 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5ARI랑 코비드19 이것도 저널 유롤로지에서 코비드19 한창일 때 데이터 세팅해서 하던 연구고 코비드19 데이터베이스가 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가지고 따로 분양 신청을 하면은 코비드19 관련해서 꽤 상세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신 데이터까지 나옵니다. 백신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백신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백신 언제 맞았는지까지는 확실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게 백신 데이터를 처음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 하다가, 결국은 그냥 백신을 아예 한 번도 안 맞은 환자랑 아예 한 번도 안 맞은 환자만 가지고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결국 백신마다 다르고 저희 그 당시 환경을 생각해 보면 뭐 1차 때는 화이자 거 맞고 뭐 2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거 맞고 막 이런 식으로 뭐 백신을 맞고 어떤 사람은 3번 맞고 4번 맞고 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맞고 이런 환자들을 다 그걸 모든 변수를 고려하면 너무 병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그 최종 분석하고자 하는 게 5ARI를 이제 복용을 하면 이게 코비드19에 감염될 확률 또는 중증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목표였으니까
이거 자체는 백신에 의해서 영향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냥 백신 없이 한 번도 백신을 맞은 기록이 없는 환자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어로블 룰로지에서 5ARI랑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이뮤 이펙트, 프로 이뮤 이펙트가 있어서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의 바이러스의 그 인펙션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결국 뭐 5LI 환자군, 논 5LI 환자군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거랑 동일한 디자인으로 하려고 이제 제가 노력을 했던 거였고 당시에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저 앞에 연구 두 개는 한미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서 그 정창욱 교수님, 그 다음에 홍성규 교수님 쪽에 이제 그 건보 연구를 할 수 있는 건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서 그 한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랑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그 한 교수당 하나, 많아야 두 개 정도의 분석만 해주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제 그 TO가 다 끝났고 저희는 새로운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까 하다가 저희는 외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외주로 분석을 했고, 당시에 이제 마취과에서 워낙 그 또 내 이제 친구 중에 그 건보 연구를 많이 하던 친구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니까 외주로 했다라고 해서 외주 분석을 의뢰를 했고, 분석 외주에만 거진 1,000만 원 들었고요. 네, 분석비만. 분석을 그냥 사람을 시켜서 분석하는데 1,000만 원 줬다. 하나의 연구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쌉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해본 걸 일부러 그래서 가지고 왔고, 어쨌든 이런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이제 통계학을 어쨌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취직을 해서 저한테 매칭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국 한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그 연구원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추출 전에 어떤 식으로 이 연구는 어떤 연구고, 그래서 추출 변수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의로 한번 추출했을 때 어떤 구멍이 있을까요? 이런 몇 번의 논의를 한 다음에 추출 신청 넣고 추출해서 다시 피드백 왔다 갔다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회사가 워낙 뭐 이런 식으로 다 홍보도 잘하고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연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외주 분석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말 방법이 없고 연구빈이 있을 때 빠르게 뭔가 아웃컴을 만들려고 할 때는 생각해 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 자체는 어쨌든 5ARI를 계속 먹은 군, 그다음에 한 번도 5ARI에 노출되지 않은 군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코비드19 파지티비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ICU 입원율이나 뭐 에크모, 그 다음에 사망률, 특히 이제 ICU 어드미션에서 어쨌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리스크가 낮았다. 이것이 저희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틴이랑 글리서남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약제 연구인데 약이 훨씬 많은 연구고 그만큼 또 먹는 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추출할 때 이것도 결국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할지를 가지고 했고요. 어, 그냥 스타틴을 먹으면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환자들이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또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어쨌든 그 환자를 먹는 군과 안 먹는 군이라고 나눠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그냥 스타틴을 계속 먹은 사람, 1년에 한 번이라도 무조건 처방을 받은 사람, 그러면은 매년 처방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꾸준히 먹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복용을 한 군으로 생각을 한 거고 아예 안 먹은 군은 한 번도 아예 처방을 안 받은 사람으로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군과 비사용군을 그 프로페티스트 그거 매칭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총 뭐 100만 명이 넘는 환자 중에서 최종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한 30만 명대 분석을 했고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스타틴을 이거 제가 전부 다 그 처방 그 약제 목록에서 제가 직접 추출을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1,800개 정도 되거든요. 약이 1,800개 이상이라는 거죠.
1800개 이상의 약을 이제 다 추출을 해서 이거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제 분석이 사실 쉽지는 않고요. 약제 분석을 하려면은 그 약을 제대로 쓰는 과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스타틴을 썼을 때 리스크가 떨어졌고 그 전립선암 발생률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흡연자에서는 그 리스크가 떨어지는 효과가 소실됐는데 비흡연자에서는 그 리스크가 떨어지는 효과가 유의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유의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그 결합 연구고요. 결합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결국 건보 연구는 제가 앞에서 한계점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는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진단받았다. 뭐 플러스 코드가 있다. 그 다음에 오픈 수술을 했으면 뭐 그 RRP 코드가 있다. 이런 건 분석이 가능하지만 사실 당장 로봇 프로스타텍토미도 코드가 없어서 프로스타텍토미 아니 그 전리선암 진단은 받았는데 환자가 마취 코드만 있고 수술 코드는 없다. 이런 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해서 환자를 수출을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예. 뭐 그걸 하고 이 환자가 하이퍼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저희는 이제 랄프 한 연구들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조작적 정의를 거쳐가지고 최대한 구멍이 적게 생기게끔 하는 작업들을 거쳐서 수출하는데 병원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그 건보 공간에 넣어서 결합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의 데이터가 나오냐면 저희 병원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가 이전에 그 10년이건 20년이건 PSA를 몇 번 받았는지 어디에서든 이거는 알 수가 있겠죠. PSA는 왜냐면 코드가 잡히니까. 그 다음에 이 환자가 팔로우 로스가 됐는데 이 환자가 나중에 어디 가서 뭘 하고 살았는지 어디에서 무슨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 지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잘 짜면 엄청나게 파급력이 있는 연구를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 프로세스가 엄청 복잡합니다. 결국 복잡한 이유는 가명화 작업이 필요해서이고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데이터를 가명화를 하고 공간에서 데이터를 가명화를 하고 이 두 개를 서로 매칭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이거를 두 번이나 각각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시도하다가 포기했는데 이제는 좀 간소해졌다고 해서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명확하게 이건 이론적으로 건보 데이터의 한계, 그 다음에 그냥 병원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의 한계 두 개를 보완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봐야 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병원에 다니기 전에 이 환자가 건강검진을 했던 그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건강검진 데이터의 또 좋은 점은 그냥 내가 뭘 하면서 사는지를 쓰잖아요. 거기 운동은 얼마를 했다, 뭐 술은 얼마나 먹었다, 뭐 담배는 핀다 안 핀다. 환자가 병원 와서 거짓말 치고 또 흡연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건강검진에서 이 환자가 계속 매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노출 요인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팔로우로스 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보 데이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른 예시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CKDS 연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수술 환자의 그 건보에 이제 장기적으로 크레아틴인은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우리의 그 건보에는 패스톨로지가 없잖아요. C 스테이지도 없고. 그러면은 C 스테이지, 패스톨로지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석 연구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여러 번 보통 어디에서 막 사방에서 환자들 뭐 SW 하고 뭐 수술도 어디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러고 오지 않습니까? 이게 젊을 때부터 도움이 많이 생겼던 환자들은 이게 계속 다 환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로스되는 게 많은데 이런 모든 SWL이랑 수술 기록을 다 코드가 잡혀 있으니까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또 궁금하고 장기 추적 결과에 항상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한 스톤 아날리시스 데이터를 붙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훨씬 파급력 있는 연구 결과를 당연히 얻을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시저는 매우 매우 복잡합니다. 혼자서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이크홈 메시지로 전달드리고 싶은 게 일단 조작적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출 단계에서 사실 거의 끝나고 수출 확정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근데 항상 이 연구는 하다 보면 분석 단계에서 대부분 구멍이 뭔가 보입니다. 아, 이때 이거를 뽑았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구멍을 미리 메우려고 데이터를 그냥 크게 뽑아버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엄청 커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추출 단계에서 그걸 잘 고려를 해서 최대한 구멍을 메워야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약제든 아니면 그 어떤 탁과에 뭐 아까 태블릿 교수님께서 다른 과랑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처럼 탁과랑 논의가 이미 그 단계에서 다 진행이 돼서 분석까지 사실 이미 시나리오가 다 끝나야 되고 비뇨기과 안에서도 여러 명이 여러 번 논의를 할수록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기서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메우는 작업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 그 구멍이 점점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렇고 직접 분석센터에 방문해서 어쨌든 분석하는 게 뭐 말씀드렸던 센터들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통계학 박사나 전문가랑 지속적인 협업을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한미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연구팀에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라서. 근데 어쨌든 교수님당 그 당시에는 한두 건의 연구 정도는 지속적으로 기다리면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한 6개월? 길면 1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방법도 있다. 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경도 교수님이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건보 빅데이터 연구로. 네, 엄청 유명하신 교수님이 있으시고, 판매대에서 그냥 이번 한경도 숭실대 교수님이신데, 그냥 한경도 숭실대 치면은 논문이 1000개가 넘게가 지금 보시면 이게 다 2020년 도쯤부터 지금 한 거, 이게 다 빅데이터 연구, 거의 다 빅데이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빅데이터 연구고, 그냥 뭐 어떤 식으로 굴리고 계시냐면,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문의했을 때 이런 식입니다. 뭐 순환기내과 교수 한 4명, 5명이랑 한경도 교수 팀이랑 만나가지고 연구 3개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쇼부를 치고 연구 3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일주일마다 회의를 합니다. 계속 일주일마다 회의를 해서 처음에 이제 하나로 시작해서 그 하나가 추출 끝나갈 때쯤에 2개 다시 이제 추출 회의 들어가고 2개째 끝날 때쯤에 또 3개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팀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논문을 이제 생성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 뭐 검증된 한경도 교수팀에 연구를 하거나 의뢰를 해보거나 저도 진지하게 고려를 했다가 저는 그때 이제 하나만 그냥 하고 끝낼 거다 이래서 외주 회사에다가 의뢰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고 뭐 이런 한경도 교수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증명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연락을 해보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은, 뭐, 그 의과대학 내에 있는 의학통계팀에 요새는 아까 태블릿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니즈도 많고, 각 대학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좀, 이 순환을 만드시면은 그래도 점점 이 눈덩이가 커지는 이펙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정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본인 또 공유해 주시고 또 사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어떻게 커드를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소개를 해주셨긴 했는데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결국 굉장히 이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창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이게 단순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좀 아니고 결국엔 이제 팀으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아까 전에 결합 연구까지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결합 연구 같은 형태로 이렇게 뭔가를 진행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어는 가지만 결론적으로 그까지 이르기에는 조금 처음 초심자가 시작하기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태범식 교수님도 지금 계시지 않나요? 태범식 교수님 계시면 같이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8시 한 15분까지로 시간을 정해놓고 는 거라서 아직 1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혹시나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서로 이게 의견을 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할 것 같고, 저는 그냥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방금 전에 드리긴 했지만, 결국 이렇게 혼자서 내가 이거를 이제 난 DB 가지고 연구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뭐 주제를 생각하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각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다 좀 들어보면은 좀 멘토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몇 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그냥 정말 독고다이로 내 혼자 사겠다라고 시작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좀 팀을 처음부터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하셨는지 그 부분부터 조금 의견을 좀 두 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죠. 아, 근데 저는, 어, 뭐, 사실 저보다 최분 교수님께서 이제 정정학 교수님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정학 교수님께서 뭐, 아이디어를 주셨고, 기본적인 조작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한미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연구원한테 제가 배우면서 했습니다. 네, 제가 왜냐면 초심자 단계에서는 그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이제 저희는 아예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단계에서 시작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금융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처음에 뭐 완벽하게 아니면은 정말 좋은 음, 형태의 그 연구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무조건 나중에서야 보이는 구멍이 생기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하면서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심플한 개념에 정말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하지만 의미 있는, 그 의미 있고 분석 자체는 정말 추출도 심플한 그걸로 해보시면서 좀 감을 잡으시면 한 두 개, 세 개 정도 할 때쯤에는 금방 익숙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태범식 교수님도 예, 저는 말씀드리게 들리시죠? 예. 네. 일단은 건보 데이터, 그 빅데이터 실에서는 매년 초급, 중급 과정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거 음, 찾아보셔서 일단 들어보시는 걸 일단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철 교수님과 시작했지만 사실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이제 초창기에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먼저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개념을 잡았었고, 하다 보면 이제 사실 또 보험 일을 하다 보는 게 어찌도 보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데 저는 사실 보험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결국은 그 비뇨기학과 정책 쪽에 관련돼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눈이 좀 떴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거 빅데이터 자체가 반드시 학술적인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약간 그런 적은 안면을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쓰던 논문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술했었을 때 뭐 저 뭐냐 우울증이 생길까 내지는 운동을 잘하면 좀 덜 아플까 뭐 아니면 뭐 좀 디멘시아가 덜 생길까 이게 보통 RCT에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롱텀 팔로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네. 저도 두 분한테 질문 좀 하고 싶은데, 두 분 다 빅데이터 연구를 활발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연구를 해보시니까, 다른 형태의 연구와 비교해서 빅데이터 연구가 가지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결국에 이제 빅데이터 연구를 하시는 이유도 이게 질 높은 연구를 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어느 정도 아까 태범식 교수님께서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그 연구 하이어라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위치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연구가 네 그 레벨 오브 에비던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네네 위치에.
이제 사실은 그 초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프로스펙티브 코호트보다는 좀 약간 살짝 아래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 리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보다는 그래도 좀 인수가 많기 때문에 그 팔로우 기간도 길고, 그래서 좀 그 정도 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서 빅데이터 기반 연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장점은 그 RCT에서 못 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RCT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RCT는 명확한 아웃컴을 보아주고 하는 것들인데, 못 보는, 약간 못 보는 것들 중에서 이제 돈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경제성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장기간 팔로우 하다 보면 환자들이 얼만큼 드럭 어디전, 그러니까 어디에런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튼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보기에는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사망이라든지 디지즈 질환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그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근데 뭐 저도 뭐 최권 교수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그 이전에 병원의 데이터로 구현해 왔던 질병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뭐 캔서 스페시픽 서바이벌이나 이런 거는 절대 병원 데이터만큼 더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뭐, 오히려 더 어렵다, 오히려 정말 이거는 불명확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거는 내셔널 코호트 사실 그러니까 정말 범국가적으로 모든 환자를 다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진단받은 모든 환자의 플로우를 어쨌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긴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 어떻게, 왜냐면 뭐 실제로 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논문들 보면 결국 그 나라 전체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또 주별로 어떤 식으로 되고 있고, 그 차이가 왜 발생하고, 이런 것도 사실 좀 중요한 분석에 돼야 되는 거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오히려 병원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결국은 뭐 SES? 그게 이제 저희는 건강보험료 분위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그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는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그 거주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의료 접근성을 뭐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뭐 병원 방문한 빈도, 이 사람이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에 따라서 아웃컴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서 완전히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분석하는 거 전혀 다른 것도 사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셜한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사실 이게 DB,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할 수 있는 연구의 특징을 잘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하시면서 생겼던 그런 트러블 슈팅 같은 것도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연구를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저희 케이스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요. 거기에 이제 웨비나 시리즈 다시 보기가 있고 작년 했던 그런 웨비나들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도 제가 조금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들 굉장히 그 저녁 시간대 다른 일정으로 바쁘시고 할 텐데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동영상을 또 시청하실 분들도 많은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 연자들 그리고 오늘 저희와 같이
좌장을 봐주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감사합니다.